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강생께서 질의를 올려주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1년 12월 21일 이제 며칠 전에 메일을 주셨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전력계통공학 91페이지를 보니까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거하는 모선이 3인 경우에는 모선 4하고 배치를 바꿔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모선이 2번 모선이 삭제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2번,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3번 모선이죠. 3번 모선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행과 열을 어떻게 했어요? 맨 뒤로 이동을 시켜줬죠? 맨 뒤로 이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4번 모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3번하고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번 모선이 삭제된다라고 하면 2번 모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겠죠. 2행과 2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네는 맨 뒤로 가면 이 두 부분이 3행렬이 어떻게 돼요? 세개행렬이 이 위치를 동시에 바꿔주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3열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앞으로 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2행, 2열이 해당되는 부분이 맨 뒤로, 그 다음에 3행과 4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맨 앞으로 이게 동시에 그냥 옮겨지면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209페이지의 전력조류 계산 문제입니다. 자, 전력조류 계산이 1에서 3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에 대한 질문인데 어드미턴스를 생략해서 직렬 리액턴스만으로 된 회로를 구성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드미턴스는 단지 어드미턴스의 역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병렬로 접속되는 G와 C의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히 G와 C의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내용입니다. 계산 예시에서 선로의 Y를 지우는 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 또한 위줄문과 같이 Y는 대지와 병렬로 접속되는 GC의 성분이기 때문에 지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Y부스상의 Y, 그러니까 여기서 삭제하는 Y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당연히 다른 것이죠. 이 삭제되는 Y 성분은 뭐예요? 대지의 충전 용량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Y부스상의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송전선로의 어드미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즉 임피던스 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지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Y부스를 정리를 하실 때는 이 Y부스가 이 조류 계산할 때는 무효 전력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선로의 어드미턴스냐?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빼줘야 됩니다. 뭐 충전 용량이랄지 이러면 당연히 빼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조류 계산법에 제가 이제 프린터를 나눠드린 건데 계산 과정에서 모선 4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선 4의 위상각을 0으로 하고 모선 4를 통째로 지워버렸는데 왜 지우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모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4x4 모선으로 나와야 되겠죠. 4x4 모선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의 뭡니까?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모선에 예를 들면 여기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Y 인버스의 P 이퀄 세타에서 얘를 어떻게 4x4 행렬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x4 행렬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4행 4열을 제외시킨 나머지 각 요소의 허수의 부호를 바꿔서 K를 얻을 수 있다. 이 K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모선을 보니까 여기는 발전단 모선,
이게 부하모선, 발전단 무선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전력이 들어오고 전력 나가고 얘도 역시 전력이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 전력이 가장 많이 나가죠. 전력이 가장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얘는 그냥 부하모선으로 보겠다. 그러면 부하모선이면 어차피 조류가 흘러가려고 하면 얘의 위상이 가장 늦을 거 아니냐. 가장 늦다고 하면 얘의 위상을 어떻게 한다. 그냥 제로로 만들어 놓고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로로. 네. 뭐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위상각의 차를 얘기합니다. 위상각. 그러니까 즉 상차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차각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하고 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요 문제는 이제 접근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는 모선이 4개면 모선 4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218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자, 전력조류 계산에서 PQ 분할 특성을 배웠습니다. 유효전력은 상차각과 관련되고 무효전력은 전압변동과 관련된다는 내용입니다. 유효전력을 계속 주파수와 연결지어 분석을 하게 되는데 PQ 분할 특성에서 상차각 요인과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E-F, 각속도 이꼴 상차각의 도함수니까 주파수 유효전력의 관계, 상차각 유효전력의 관계 서로 당연히 연결된다라고 대강 생각은 드는데 5단원에서 상차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 dt분의 d 오메가는 dt분의 dt제곱의 d제곱의 세타 이렇게 됐고, n분의 오메가의 pi 마이너스 pn 이렇게 해놨죠. 이 pi하고 pn에 따라서 어떻게 세타가 변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세타는 결국 무엇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세타는 이 상차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상차각은 무엇과 무엇의 상차각일까요?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의 상차각만을 얘기를 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하나 더 벗어나서 기계적 입력과 발전기 출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델타 V, 그죠? 델타 V하고 무효전력과의 관계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전압의 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효전력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dt분의 d의 E-파이 F이기 때문에 상차각의 관점이 아닌 무슨 어디의 관점, 주파수 변동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에 들어오게 되면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회전체들 간의 관계, 그죠? 회전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개 차이가 발생되면, 이 차이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결국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의 어떤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 회전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장의 주파수 유효전력제에 들어오면, 물론 상차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상차각은 송전단과 수전단의 위상차,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의 위상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 회전체들 간의 회전체들 간의 출력의 차가 생기면 이 회전에 의한 주파수, 그죠? 주파수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필요성, 운용자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계통의 주파수가 안정되고 있으면 발전기 조속기에 의한 속도 조정이 용이하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주파수가 안정되어 있을 때 조속기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차피 조석기는 주파수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변동되고 있을 때 계통의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석기가 종작되는 건데, 전제 조건을 계통의 주파수가 안정되고 있으면 조석기에 의한 속도 조정이 용이하다. 이건 뭐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점 조정에서 사격을 하죠. 평지에서 사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지에서 사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준 사격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이제 주파수가 안정되어 있을 때, 지면이 안정되어 있을 때의 속도 조정률을 조정하기 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0점 사격을 다 준비해갖고 왔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배에서 사격하면 잘 안 맞죠? 이런 얘기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통의 주파수가 너무 난조가 심하면 조석기는 결국은 뭡니까?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체의 관성 때문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출력이 좀 뭡니까? 좀 장애를 받기 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7페이지 이제 단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영상을 복습해 봤는데 해당 영상 33분 30초에서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델타 세타 n과 각속도 곡선이 만나야 하지 않나요? 여기서 결론은 만나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강의할 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자, 델타 세타 n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델타의 세타 n이죠, 그죠? 델타 세타. 그러니까 뭡니까? 기준 시간에 있었을 때의 위상과 n-1 시간이 이전의 위상의 두 개의 차이가 델타 세타 n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델타 세타 n은, 그죠? 델타 세타 n은 오메가의 n-2분의 1, 그렇죠? 오메가의 n-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요만큼 델타 t, 즉 요만큼, 그죠? 델타 t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세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시 저도 동영상을 다시 봤더니 요 점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이건 아니죠. 근데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건, 이 각속도라고 하는 게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강의 때 질문을 제가 충분히 숙제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여간 이 델타 세타 n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오메가의 n, 그죠? 오메가 n에 일치해야 되느냐? 그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굳이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 더 쉽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단단법 유도 과정에서 오메가 n-1,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델타 t란 시간 동안에 세타 n, 세타 n-1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과정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 가정은 델타 t가 0으로 수렴할 때 미소 구간에서의 도함수인 것인지요. 아주 짧은 구간에 대해서만 적응식이 수학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법은 우리 책에도 당연히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자, 이 방법은 계통의 외란이 발생하였을 때 연속적으로 변동하는 입 출력 전압 각속도, 그렇죠? 회전체니까 당연히 연속적으로 변화를 하죠. 연속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그죠? 아주 짧은 기간. 이 기간에서는 뭐처럼 변화한다? 계단적으로, 그죠? 네, 계단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각 계단마다의 미소 변화를 축차 계산한다. 계속 어큐뮬레이션, 그죠? 쌓아서 계산해서 결과를 차례차례로 접속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자, 요만큼의, 예를 들어서 뭐, y꼴, 뭐, a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요 구간. 자,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라, 면적을. 그럼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변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속으로 변한다는 것을 아주 작은 미소 구간을 잘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아주 미소 구간을 자르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은 어떻게 거의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의 면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또 하나의 면적이 나올 것이고, 또 여기도 하나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체 다 더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도 결국 연속적으로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디스크리트 하는 거죠. 아주 짧은 구간을 나누어서 그것은 이제 축차 계산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적분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역시 단단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507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전력 상차각 시간 계산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업 중에 이 표를 설명해 주시면서 단답법을 통한 상차각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연파처럼 보이는 파동이 되지만 결국 점차 진폭이 감소하며 수렴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파형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면서 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파동의 반복 과정은 뒷면적법에서 왕복 운동하며 점차 한 점으로 수렴하던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까? 예, 당연히 동일한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 표에 의하면 2초가 지나서도 파동의 최대값이 55.9도, 그래서 55.25도로 아주 조금 조정이 됩니다. 한 점에 수렴하는데 아주 화세월일 것 같다. 원래 이렇게 차단 후 안정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0.05초가 지났습니다. 자, 고장 전, 고장 후 위상은 24.92도, 0.05초 지나면 27.35도, 그 다음에 0.3초가 지나면 55.9, 가장 피크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0.7초 지나면 6.51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1초 지나면 또 55.79도, 다시 또 줄어들죠? 그래서 1.5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 6.92도. 그래서 위상이 최대값은 어떻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죠? 최소값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이러한 그림이 되는데, 이러한 그림이 될 건데, 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 길다, 시간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아마 우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값들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긴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한 곳에 수렴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도 공부할 때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깊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512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성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수력발전기의 관성정수는 화력발전기 관성정수보다 크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가 보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은 없고요. 이 관성정수는 우리 뭐 책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수차발전기, 터빈발전기, 동기조상기,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병렬 용량의 각각의 단위 관성정수를 곱한 것을 가산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가요? 개통 전체 관성정수는? 자, 단위 관성정수로서는 대략 수차발전기는 6에서 8, 터빈발전기에서는 10에서 16, 동기조상기에서는 2:4,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에서 4에서 4.5, 유도전동기는 1 정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관성정수가 뭡니까? 이 관성정수는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GD 스퀘어, 그죠? GD 스퀘어.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 각속도의 제곱인데, 이 각속도는 결국 뭐예요? 회전체구등이요. 그러면 이
이 관성 모멘트는 각 수차 발전기든 화력 발전기든 관성 모멘트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 구조 때문에. 근데 뭐가?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은 관성 정수가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화력 발전기가 수력 발전기보다 회전 속도가 크기 때문에 관성 정수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관성 정수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차가 아주 작아지죠. 위상차가 작아집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마지막 것이 512페이지 보시면 안정도 상상 방법에 대해서 정태, 동태, 안정도의 기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도한 정도는 해당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과도한 안정도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것은 정태 안정도의 기여도가 더 높고 이런 포인트들은 동태 안정도의 기여도가 더 높다 이런 얘기고, 전체적으로 과도 안정도에 다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질문량이 상당히 많고 또 질문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계속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